방과 후 교실 특성 이해라고 합니다. 실은 방과 후 교수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방과 후 교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과 한 번 더 미리는 아니죠. 이미 경험하고 계신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아직 경험이 없으신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냥 교실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네, 보고 싶어요. 아, 네, 드디어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려웠어요. 제가 이런 정말 제가 기계치거든요. 너무 힘듭니다. 네, 여튼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제가 사실 구글링한 사진이에요. 방과 후 교실 치게 되면 구글링에서 나오는 사진 중에 전형적인 방과 후 교실을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인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주려고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한 6명 정도 앉아있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서 계십니다. 사실 이 교실만 해도 이게 방과 후 교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다 방과 후를 위한 교실인 것 같고요. 방과 후가 아닌 일반 교실에서 이제 교실을 활용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여기는 전형적인 방과 후 교실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 이 그림 안에 방과 후 교실의 특성이 다 들어있어요. 소규모이죠. 그리고 딱 봐도 저학년이죠. 저학년 아이들 있죠. 와, 우리 남자애들 가득 차 있네요. 저기서 수업하는 여자 선생님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네. 저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 앉아있는데 저 안에 들어가는 거 정말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 처음 시작할 때 장난 아니죠? 네,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지금 뭐 3D 교실이라 3D를 뭐 한다고 하는데 지금 딱 시즌인 것 같아요. 네, 잠바 입고 있고 아이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앉아 있습니다. 그룹별로 앉아 있죠. 예. 아마 지금 이 교실은 선생님이 아마 그룹형으로 책상 배열을 다시 맞추신 다음에 아이들을 그룹형으로 아마 모은 것 같아요. 저 중에서 제일 가운데 애들은 제일 열심히 하는 애들 아니면 제일 꼴통들이 있는 거고, 양쪽에 여자애들이 배치한 거는 그나마 얌전한 아이들끼리 이제 자리 배치를 해 놓으신 선생님의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교실 배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딱 저렇게 돼 있죠. 제일 가운데 말 많고 남자애들, 빅마우스에 목소리 큰 아이들 저 가운데 놔둬야 되고요. 양쪽에 얌전한 아이들, 여자애들 놔두고, 그리고 말 잘 듣는 소수의 그 좀 이렇게 얌전하고 점잖은 아이들을 끝에 두는 그런 교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교실이 바로 또 전형적인 일반 교실을 활용하는 방과 후 교실의 운영법이기도 하죠. 또 하나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유준열이 그 방과 후 교사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아셨나요? 저는 사실 처음 알았어요. 근데 방과 후 교실 치니까 유준열이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유준열이 1984인가요? 1988인가요? 예. 딱 제 또래죠. 이렇게 하면 제 나이가 나오는데, 예. 제 나이 또래에 있었던 거 1988인가 맞나요? 예. 거기에 나왔던 거 유준열 씨입니다. 유준열 씨가 방과 후 교사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거기에서 이 양반이 그 연기 뮤지컬 지도했대요. 아주 갑자기 이제 호감이 되더라고요. 예, 몰랐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지금 교실도 어때요? 지금 전형적인 일반 교실에서 책상을 들여다 넘기고 의자만 빼서 이 자리에 딱 앞에 앉혔죠. 전형적인 지금 방과 후 교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전 몰랐어요. 전 몰랐었습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굉장히 이 친구가 건실한 친구다. 꽤 괜찮은 친구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뭐, 오늘의 주제는 이 유준열 씨가 방과 후 교사를 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친구가 있었던 이 교실을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은 한 8명? 뭐 6명 지금 보기에는 얼추 한 6, 7명 앉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학년이죠. 저학년에 6, 7명. 그나마 이제 연기, 그리고 어떤 뮤지컬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외향적인 친구들이 모였을 텐데, 총각이죠.
아이들을 키워본 적도 없는, 또 지도해본 경력도 많이 없는 이런 친구인데, 이런 친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어렵지 않았겠어요? 근데 굉장히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 세 장의 그림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것은 전형적인 방과후 교실, 방과후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방과후 교실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미리 아셔야 되고, 이미 뭐 알고 계신 분은 다 있으시겠지만, 20명씩 되어 있는 강의장에 아이들을 지도한다? 야,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제 컴퓨터 교실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컴퓨터라고 하는 어떤 그 공간적인 어떤 배치, 그리고 컴퓨터의 어떤 모니터를 바라보고 또 자판을 두들기는 어떤 이런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옛날 같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보조교사까지 다 있으셨죠. 너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근데 요즘 뭐 요리 강사님이 한 분이 막 20명, 30명씩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어시 선생님들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 교실 내의 일반적인 과목, 그렇죠. 20명 지도 대박이죠. 정말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못 가놓고 얘기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지도하는 데 입장에선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10명 이하의 아이들이 방과후 교실에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 맞죠? 예, 맞죠. 맞아요. 컴퓨터 32명까지 했습니다. 예, 제가 회사 다닐 때 갔더니 막 4, 50명 꽉꽉 차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고민해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저학년을요? 저학년 21명이. 정말 나라를 구하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예, 아이고, 사연이 잘못 왔습니다. 그러니까 방과후 교실에 어떠한 그 특성을 우리 먼저 이해해 보자라는 거죠. 첫째, 방과후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방과후를 쓴 것은 정규과정 애들이 다 집에 갔어요. 땡 치면 애들 가는 애 많잖아요. 내내 아침 뭐 9시에 딱 들어왔는데, 지금 막 아이들 다 집에 가고 막 밖에서 막 골 빵빵 치고 있고, 아이들 막 노는 소리 바깥에 있는데 나는 학교에 있는 거야. 이미 기운은 다 빠졌어. 그런데 방과후 교실에 갔는데 또 수업을 해야 돼. 아이들의 에너지는 이미 70%고요. 아무리 신난다 하고 아무리 기분 좋다 하더라도 이미 아이들은 지쳐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막 만난 거잖아. 나의 에너지는 100이야. 아이들의 에너지는 70이야. 나의 에너지로 아이들의 에너지를 채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지쳐있다, 힘들다, 집에 가고 싶어 한다는 전제하에서 방과후 수업은 진행이 돼야 됩니다. 방과후 교실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소규모입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장점이죠. 사실 굉장히 장점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처럼 고급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학력에 있는 여러분들을 달랑 3만원, 뭐 달랑 3만 몇천 원에 여러분들의 수업을 주 100분씩 월 4회 받을 수 있다? 야, 이건 뭐 대박 아니겠어요? 거기 더군다나 소규모로. 근데 엄마들은 늘 소규모를 원하죠. 우리 애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소규모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지금 선생님들 중에 20명씩 가르치고 30명씩 가르치는 분도 계세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다른 과목들, 특히 특기적성과 관련되는 규모들의 특기적성과 관련된 과목들은 소규모다. 그리고 연령차, 아까 1, 2학년, 저학년 말씀하셨죠? 방과후는 1, 2, 3학년이 거의 80%라고 보시면 돼요. 학기 초에는 4, 5, 6학년이 있습니다. 근데 2분기 끝나고 3분기서부터는 4, 5, 6학년이 없죠. 특히 교과 같은 경우는 4, 5, 6학년은 아예 없습니다. 그만큼 방과후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라고 엄마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학원으로 가는 거죠. 학원을 다들 가죠. 이제 그게 걱정이에요. 정말 방과후가 잘 되려고 한다면 논의 얘기지만 4, 5, 6학년이 들어와야 돼요.
4, 5, 6학년이 방과후에 들어오면 1, 2, 3학년은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4, 5, 6학년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돌봄이 아니라 교육, 정말 교육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당신의 자녀가 여기서 진로와 직업에 관한 정말 비전을 찾을 수 있다. 정말 학원에 비해서 정말 뒤지지 않을 수 있다.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정말 보여주고 싶어요. 그거를 보여줘야지 우리가 다 살 수 있고요. 모두가 다 해피한 방과후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령차가 난다라는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만 지금도요. 1, 2학년 묻고 3, 4학년 묻고 4, 5, 6학년 묻고요. 아니면 1, 2, 3학년 묻고 4, 5, 6학년 묻습니다. 근데 1학년은요. 야 진짜 이건 나쁜 거예요. 1학년과 3학년을 묻는다? 그게 가능합니까? 1학년 아이들의 지능과 또는 그 수준과 3학년 아이들의 수준? 4, 5, 6학년의 수준이 같다? 지난번에 저희가 연간 프로그램 계획서 서류 작성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연간 프로그램 계획서 1, 2, 3학년 묻고 4, 5, 6학년 묻고셔서 만드셔야 됩니다라는 말씀 드렸죠. 연령 차이에 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방과후는요. 이건 예초서부터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감안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까도 저희 오늘 카페에 너무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었었죠. 처음 하는 선생님이신데 뭐 나중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만 학교가 되신 거예요. 네, 근데 막 이런저런 걱정을 하시는데 아직 더 깊이 있는 걱정을 못 하시는 거죠. 네. 왜냐면 겪어보셔야 돼요. 레벨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연령이 문제라니까.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고차, 생각의 차죠. 지능의 차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1학년이 1학년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지능이 있고요. 6학년 6학년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물론 그 아이들 한 군데 묶어서 수업은 당연히 하지 않죠. 그런데 이 사고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반드시 방과후 수업을 할 때는 이 사고차, 연령차에 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돼요. 한 반에서도요, 아이들 수준이 하늘과 땅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학력 차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과후가 직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있죠. 레벨별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근데 4, 5, 6학년이 떨어져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 레벨이 안 돼. 맞춤형이 안 되는 거야. 개인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차라리 돈 더 주고 학원으로 가겠다는 게 엄마들의 마음인 거지. 근데 학교는 연령별은 되겠지. 하지만 레벨별 그리고 개인별이 안 되는 거죠.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는 거죠. 예,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 생각은 방학 때 방학 특강을 통해서 레벨별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부분을 좀 학교가 인정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방학이 되면은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수업 있죠? 이거는 이대로 가고요. 좀 레벨별로 한번 좀 더 확대하고 싶다는 얘기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늘 저에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분의 말씀에 존중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 방과후에 온다는 게 아니라 전교 과정에서 문제와도 당연히 방과후에서 문제아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고 밖에서 물이 안 새겠어요? 늘 물이 새죠? 양쪽에 다 물이 셉니다. 그런 아이들을 6시간 동안, 5시간 동안 어떠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담임 선생님과 달랑 일주일에 2번 100분 수업하는 선생님이 책임져야 되는 또 어필해야 되는 그 범위와 권한, 어떠한 그런 범주가 너무 어려워요. 거기서부터 자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꾸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엄마들이 민원을 장난 아니게 보냅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도 그 민원 엄청 났었고요. 네. 그 민원의 의미는 뭐겠어요? 왜 방과후도 정규 프로그램처럼 관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그 사람들처럼 저희도 월급 주고 저희한테 그럼 그렇게 권한을 주던가. 그렇게 주지도 않잖아요. 예, 어렵다는 거죠. 제가 방과 후에 관한 이야기하고 방과 후 교실에 관한 광경을 보여드리고 방과 후 소규모 연령차 사고차 문제라고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방과 후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방과 후는 방과 후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에 관한 부분서부터 우리가 교실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뭔가, 그 교수법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상담법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가 여기서부터 나와요, 실은.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미정쌤 말씀하셨던 방과 후 특강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학교에서 분기별 외에 수업하는 거 인정 안 해주는 분위기라서 말 꺼내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학교마다 달라요. 그리고 학교에서 만약 한 1년 정도 지내셨죠. 2년차 되셨죠.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을 좀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주말 프로그램 하나 더 만들겠다고 하던가 아니면은 주중 프로그램 하나 만들겠다고, 아니, 그 특강 프로그램 만들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주말 프로그램도 좋아하세요. 학교마다. 토요 프로그램 한번 그 레벨을 한번 업한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보겠다. 만약 이게 가능한 거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이것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도 전에도 이 교수법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도 저는 늘 제가 오프라인상에서 교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업을 갔을 때 저는 1학년 남자한테 쌍 욕을 들었어요. 제가 이거 가끔 얘기하거든요. 가끔 제가 오프라인 교육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몇 년 동안 정말 트라우마에 빠졌어요. 아이들이 떠들고 할 때 조용하란 말을 못할 정도였었어요. 그 트라우마에 빠져서 애가 쌍욕을 저한테 했거든요. 근데 그 쌍욕이라는 게 이 바보야, 멍청아 이런 욕이 아니에요. 평생 한번 들어볼까 말까 한 그런 쌍욕을 제가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의 충격에서 제가 진짜 몇 년간 벗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예, 두려워서, 무서워서 애들을 쳐다보지 못했을 정도였었어요. 그러니 전교 프로그램에서 있는 선생님들, 뭐 아까 미정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욕하는 아이들, 저한테 욕하는 아이들 많아요. 선생님 욕하는 아이들 많아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죠. 그리고 진짜 화나며 책상에서 막 던지고 무너뜨리고 옆에 애들한테 막 그 해코지라는 아이들 너무 많거든요. 18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18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볼 때,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과 외부 강사라고 하는 처음에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자꾸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교육자냐, 알바냐, 외부 강사냐, 라고 생각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 늘 저희는 선생님의 입장에 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학교도 저희를 외부 강사로 보고 저 못돼먹은 새끼들, 죄송합니다. 못돼먹은 우리 아이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기억이 남는데, 이거 안 되는데, 못돼먹은 우리 학생들, 예, 싸가지 없는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끊어버릴 거예요. 제가 드릴 돈이잖아요. 그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할 때마다 화나시잖아요. 예. 어떻게 될지만 모르고요.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민원이 또 들어오고요. 또 내년도 우리 재계약도 막 그런 것이 막 두렵잖아요. 걱정이 되죠. 이 선이 가장 애매모호해요. 이 선이. 아까 욕할 때 어떻게 대하셨나요? 라고 했는데요. 그냥 그 순간 자리가 다 걔 욕 하나로 다 정리가 됐어요. 걔는 계속 떠들고 다니고 모든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고 저도 어른이 되었고 수업은 잘 끝났으나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그 아이는 계속 돌아다녔고 그랬었죠. 네. 그 이후에 알았어요. 욕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그래서 사실 좀 산만한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 아이 때문에. 그래서 사실 고맙죠.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알게 됐죠. 사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학원도 운영해서도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서
학원에 어떤 그런 강의를 하거나 또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했을 때도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관한 부분을 늘 고민을 하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선생님과 외부 강사라고 하는 것들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하나, 교육의 목표를 너무 높게 우리가 책정하죠. 연간 프로그램 계획서, 제안서 만들 때,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를 만들 때의 어떤 그 포부, 입사 포부, 네, 학교에 들어갔을 때 포부, 이런 걸 할 때, 저희가 교육적 목표를 굉장히 높게 잡죠. 하지만 어디까지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 이것에 관한 늘 고민을 해요. 저희 스스로. 근데 연간 프로그램 계획서와 무관하게 저희의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재미여야 합니다. 네. 이런 얘기하면 당신이 내내 뭐 교육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희의 교육, 저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업 자체가 재미있어야 돼요. 그것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근데 재미적 요소와 어떤 아이들에게 좀 더 즐겁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너무 지쳐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후라고 하는 특성을 봤을 때 조금 더 좀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그 플러스업하게 접근하는 교육에 관한, 교실을 운영할 때 플러스업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도 힘들고 아이도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나중에 들었어요. 그것도 꼭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 아까 돈 얘기 때문에 너 충격도 많이 받으셨구나. 네, 맞아요. 너 하나 우리 릴리엄 선생님이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너 하나 돈 안 내고 괜찮나? 나 돈 많이 벌어. 정답이십니다. 네, 싸가지 없는 애들이요. 싸가지 없는 놈들이요. 호스에게 혼을 내야 돼요. 아,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고요. 너무 불쌍해요. 네, 그 아이들의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픈 아이들. 네, 참 안타깝습니다. 관리 지도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제가 학생 지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네 가지가 있죠. 제가 지금 딱 기억이 안 나는데 학생 지도, 안전 지도, 교실 지도, 교실 관리 네 가지가 여러분들 계약서 안에 들어갈 것이고 가이드 안에도 있는데, 결국 우리가 교실을 운영하고 교수법을 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도대체 관리를 하고 어디까지 지도를 해야 되는가에 관한 책임에 관한 부분이 늘 문제가 돼요. 방과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이것이 늘 현장에서 문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방과후 한참 NGO 활동을 하면서, 주제 넘지만 정말 힘 닿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막 국회의원 만나고 신문 기자들 만나고 다닐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학부모 간담회를 하게 해줬어요. 방과후 이런 방과후 강사를 위한. 근데 저는 방과후 강사님들 초호 개선 권리 신장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러 갔었던 그 자리에 학부모들은 물론 저희의 이야기에 굉장히 깜짝 놀랐었죠. 이렇게 초호를 받고 계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다가 궁극적으로 끝날 때 정말 좀 화가 났었던 경우 있었지만, 그 선생님이 사실 방과후 강사를 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과후 강사 4, 5, 6학년 그런 아이들이 들어오실 정도로 방과후 콘텐츠가 좋냐? 방과후 강사들의 퀄리티가 있느냐? 좋냐? 이런 식으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잘한다는 거죠, 방과후를. 컴퓨터 강사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제 우리 모두의 고민이겠죠. 도대체 어디까지를 저희는 해야 되는가? 당연히 그분이 얘기했던 것을 반박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는 더 할 수 있어요. 더 많은 것을 지도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에 관한 책임도 질 수 있고, 더 많은 것에 관한 부분 우리는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조상 하지 못하는 것들에 관한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안 돼, 방과후를 안 해, 비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좀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결국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솔직히 우리 지금 한 30명 정도 되는 선생님들이 같이 저와 함께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 방과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좀 더 뭔가 더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방과 후에 관한 다 고민을 같이 한번 나누고요. 자, 이런 고민들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교수법, 접근법을 가질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시게 되면 이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 이게 바로 차시별 차시별 계획표입니다. 뭐 이름은 다르긴 한데 예, 교실별 운영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학교가 제시했었던 것들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차시별 프로그램들이 있죠. 학습의 흐름, 교습 학습 활동, 시간분 어떻게 할 것인가, 학습 목표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매주 48주니까 총 48주 곱하기 2개니까 몇인가요? 96개죠. 96장인 거죠. 96장이 지금 필요한 건데 이게 사실 가이드라인 2개에 있는 내용이에요. 교육청이 준 거기 있는 포맷인데 이것에 준하여서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교수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특히 여러분들 중에 교원 자격증 가지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교원 자격증에서 공부를 교원 프로그램 교원 교과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에게 프로그램을 짜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폼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 포맷을 제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그렇게 해드리고요. 방과후답게 지도하고 방과후답게 습득하자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적정한 교육 목표를 설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실 운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전달하기 위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전달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수업이나 여러 가지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치가 많으신 분은 당연히 잘 하실 수 있죠. 하지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알아요. 너무 높은 그리고 매일 차시별 어떤 프로그램 상에서 너무 많은 양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거긴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즉 연간 프로그램 계획서는 이렇게 했었지만 그날 그 수업을 못 나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그것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아이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무조건 막 숙제를 주는 것들 다 아시겠지만 숙제 얘들 안 하거든요. 전혀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숙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다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에 관한 부분도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수업에 있어서의 핵심은요, 이거 좀 크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재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반발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재미라고 하는 부분이 없으면 이 방과후에서는 수업이 안 돼요. 여러분들 10명으로 시작했는데 4명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죠? 예, 학기 지냈더니 4명이 되어서 반토막 나왔어요. 그게 뭐겠어요, 선생님? 전체 방과후를 하는 아이들이 4분기 때는 빠집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4분기 시작을 했죠. 4분기 때는 제가 10년은 정말 이 바닥에 있었습니다만 4분기 때 아이들이 빠집니다. 기본적으로 6학년 아이들 빠지고요. 5학년 아이들, 4학년 아이들 다 학원으로 가기 때문에 방과후에선 아이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1학분기 끝나고서 2분기 때 아이들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선생님 이건 죄송합니다만 수업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수업이 재미가 없다라는 게 뭘까요? 예, 선생님의 티칭의 방법에 재미가 없는 거고요. 어쨌거나 아이들이 독서 논술을 하러 왔고요. 그 수업이 어떤 것을 하는지 알고 들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재미가 없네 라고 하는 건 외람되지만 정말 티칭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재미가 있는 건 뭐야? 농담 많이 해야 돼? 많이 웃어줘야 돼? 많이 재밌는 게임 해야 돼? 네, 가장 뭔가요? 네, 기본적으로 재미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스스로 재밌게 하는 거고요. 선생님이 재밌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웃기라는 게 아니고요. 수업 자체가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재미는요, 아이들은 뒤에서 말씀드렸던 액티비티, 그리고 경쟁과 협동과 보상이라고 하는 이 기제가 들어가 있는 것에 아이들은 재미를 느낍니다. 여러분,
45분, 50분 수업이 정신없이 갔네 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10분, 10분 또는 20분, 10분, 5분 단위로 수업을 쪼개야 되는 그런 교수법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흐름법, 차시간 흐름법이 여러분의 굉장히 이것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재미는 웃긴 게 아니다. 농담이 아니다. 게임이 아니다. 뭐다? 수업의 흐름이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액티비티와 퍼포먼스예요. 이것은 제가 첫 번째 날에 방과 후 개요를 하면서 과목 선택과 프로그램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액티비티가 있는 것, 퍼포먼스가 있는 수업이 아이들이 몰립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재밌어 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를 들은 게 뭐예요? 요리, 과학, 또 뭐 있나요? 네, 체육.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가장 아이들에게 선호하는 것들이에요. 하나같이들 30명, 40명, 어디는 100명씩 막 줄 서 있죠? 거기 못 가서 엄마들이 막 선생님들한테 한 번만 저희 아이 집어넣어 주시면 안 돼요? 하는 바로 그 과목들이 뭐예요? 하나같이 액티비티가 있고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돌이켜보면 제 과목은 액티비티가 없어요. 퍼포먼스가 없는데요? 아니죠. 이걸 넣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독서런스에 왜 액티비티가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공에 퍼포먼스가 없을 수 있어? 컴퓨터는 왜 못 넣어요? 당연히 넣죠. 컴퓨터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퍼포먼스가 있잖아요. 어떤 퍼포먼스? 그날 선생님이 제출해. 그날 너희들끼리 협동해. 그래서 너희들이 협동한 걸 가지고 너희들 팀을 해가지고 나에게 제출해줘. 그러고 나서 야 누가 제일 빨랐네? 어느 팀이 제일 빨랐네? 여기에 우리 내 선생님이 달란트 줄 거야? 이게 가능한 거죠. 선생님들. 이게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액티비티 할 때 컴퓨터 안에서도 재미있는 노래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구독하시는 선생님들에게만 네, 구독하는 선생님들에게만 제가 한번 꼭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는 구독하시는 분들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봤는데 저희가 힌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하시고 또 실시간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좀 좋은 정보를 줄 수 있게 저희가 방과후 게시판 하나 만들게요. 아셨죠? 예,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퍼포먼스입니다. 액티비티는 당연하고요. 뭔가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퍼포먼스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외부적으로 어떠한 뭔가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랑거리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랑거리. 그렇죠. 구독해 주셔야 돼요. 네. 구독 꼭 해 주십시오. 뭔가 자랑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이게 수업이 돼요. 이 자랑거리는 학교에서 뭔가 상을 주는 것도 자랑거리가 되는 거고요. 엄마 아빠가 칭찬해 주는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수업에 접목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액티비티와 퍼포먼스가 바로 재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이켜서 선생님이 웃기는 게 아니라니까? 아시죠? 당연히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예. 당연히 아시죠? 그렇죠. 컴퓨터는 자격증의 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벗어나지 못해요. 엄마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컴퓨터의 매력에 빠져서 이 자격증의 퍼포먼스에 빠져서 네. 자, 그러면 자격증이 없어요. 우린 자격증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 상장 하나 만드세요, 여러분. 분기 하나 끝나죠? 분기 끝나죠? 자, 여러분 다음 분기 끝날 때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 제가 상장 드릴 거예요. 아셨죠? 하라고 상장도 만들어 보세요. 제가 나중에 이벤트 프로모션할 때 다 말씀드리겠지만 상장 만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이쁘게 상장 하나 프린트해서 주는 거예요. 그걸 언제 주느냐? 다음 분기 시작할 때. 예, 끊지 않으면 안 주는 거야. 당연하지. 왜 줘? 우리가 왜 줘야 되는데? 지를 끊지도 않았는데 신청도 안 했는데 왜 줘? 제가 쪼잔하다고요? 네. 절대 안 줍니다, 저는. 자, 다음이에요.
재미있는 수업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재미있는 수업 그리고 우리가 교수법 도대체 우리의 교수법이 뭐야? 방과후의 교수법이 뭐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교수법의 핵심은 계속 말씀드려요. 첫 번째 뭐야? 재미다. 재미를 계속 반복하지만 뭐라고? 예, 웃기는 게 아니다. 게임 당연히 좋죠. 액티비티가 있어요. 퍼포먼스가 있어야 된다. 그 퍼포먼스는 뭔가 보여주는 것이다. 즉 우리가 만드는 액티비티가 없다.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우리가 수업이 안 되라고 한다면 그 퍼포먼스는 우리가 만들어주는 무엇인가 되면 되고 걔네들이 가져갈 수 있는 뭔가가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거는 모든 과목이 다 가능합니다. 뭐 체육이 안 될까요? 발레가 안 될까요? 얼마나 만들어줄 수 있죠. 아이가 맨날 활동하는 것을 딱 찍어가지고 아이 활동 부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준다? 다음 분기 때. 분기를 끌어가지고 주지. 신청을 해야 주지. 왜 줘 내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퍼포먼스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체험. 세 번째 체험입니다. 체험에 관한 부분은 뭐예요? 오감이죠. 만지고요. 보고요. 네, 듣고요. 네, 입으로 들어가고요. 네, 당연히요. 촉감까지는 오감이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이 오감에 있어서는 제가 늘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듣고 보는 것은 선생님의 강의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동영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이에요. 요즘 모든 교실에서 다 동영상 인터넷이 가능하잖아요. 저희의 수업에서 뭐든지 옛날에는요 2006년도, 7년도, 8년도 그때는 맨날 아이들 허리에 손, 자 구호 외치고 제가 이거 나중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뭐 옆구리에 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구호 외치고 박수치고 뭐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다 하세요. 그리고 지금 막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너무 재밌는 동영상들이 많은 거예요. 유튜브에. 예. 대박이라니까 대박인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만나기 바로 전에 그 정규 프로그램 과정 중에 이미 저희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이 그런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 특히 뭐예요? 뭐 음악 뭐들이 다 보여주는 수업, 동영상이나 영상을 보고 수업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능한 강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거 준비해야 돼요. 아셨죠? 오감에서 첫 번째는 보여주는 것이다. 그 두 번째는 듣는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다운받아서 그런 거 통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액티비티, 활동, 그리고 먹는 것. 먹는 것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입에 넣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도 내가 그러면 이런 아이들도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제가 이거 간식까지 해야 돼. 간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국 같은 경우는 체험 있죠. 그러면 중국차 같은 거 체험할 수 있죠. 그리고 사탕 같은 거 특히 우리 미정 선생님 100명 넘죠. 그래도 선생님 맨날 아이 그거 리포터 만들어주시고 가정통신문 만드실 거잖아요. 그럼 매달 그걸 만드시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그거로 해야지 뭐. 근데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탕 같은 걸 주죠. 사탕 같은 걸 준비해 주셔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그것은 수업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죠. 쓰레기 문제 때문에 주지 않는 데도 있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수업에 5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입에 들어가는 게 안 된다고 한다면 듣는 거, 보는 거, 만지는 것에 만족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체험을 충분히 충실하게 주는 수업이 아이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케어입니다. 이것을 저희 교수법과 무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안전한 수업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활동이 필요해요. 왔다 갔다 하다 깨진다, 자빠졌다. 이거 대박입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케어에 관한 부분 뭐야? 문제 아동, 우리 산만한 아이들, 때리는 아이들, 욕하는 아이들, 눈빛만 보게 되면 싸우는 아이들, 눈만 쳐다봐도 욕하는 아이들은
별도로 좀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것을 위한 케어입니다. 우리 교수법에 이 돌봄과 케어에 관한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돼요. 아까 첫 번째 드렸었던 그 사진, 첫 번째 보여드렸던 사진 기억나시죠? 아까 그 여자 선생님이 물론 그런 의도로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새 모듬으로 만든 다음에, 가운데 모듬은 제일 활발한 아이들, 우리가 늘 얘기하는 정말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가운데 놔두고요. 그리고 옆에 미안하지만 조금은 쳐다보지 않아도 알아서 할 아이들을 옆에 두는 것들.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늘 양 옆에 있게 되죠. 안타깝지만. 하지만 저학년 같은 경우 4명의 수업이다 보면 당연히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고, 가운데 앉혀놓고 제일 말썽쟁이 아이는 선생님의 가장 바로 앞에 놔둬야 된다는 것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요즘 따 문제 많죠? 따를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에도 뭐 수없이 올라오죠. 누가 또 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따가 될까봐 너무 두려워들 하고 있고, 은따다, 왕따다, 못 따다, 지들끼리 막 하고 있는 아이들 너무 많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또한 저희 돌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그럼 우리가 해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정말 이런 것까지 우리 못해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이런 거 못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한테 전화가 와요. 엄마들이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이 전화하고, 코디한테 전화하고, 교감한테 전화하고, 어느 반 누구 선생님 반인데 어떤 애가 우리 아이를 왕따 시키고 있는데, 은따 시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얘기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에 바로 그 케어에 관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너무 안타깝죠. 아이고, 채팅창이 꺼졌는데 채팅창을 제가 다시 살릴게요. 제가 매니저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되네요. 네네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부러 그랬어요. 이제 보이시죠? 네네네. 보이시죠? 네. 그래서 돌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다 보이시죠? 돌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역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정말 이 안에 이 방과후 안에 다 스며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부담스럽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이것까지도 우리 교수법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제가 얼굴 좀 가리겠습니다. 이거 다 보셔야 돼요. 경쟁과 협동과 보상이에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방과후 교수법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방과후 교실의 재미는 바로 여기에다 있습니다. 오늘 지금 33분밖에가 아니죠. 33분이나 저와 함께 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건 진짜 이분들만 듣게 하고 나머지 분들 못 듣게 해야 되는데, 아쉽네요. 근데 마음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다 같이 공유해야 되겠죠. 경쟁과 협동과 보상이에요. 지금 이걸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알지 못하는 아이들만의 리그가 있고요. 아이들만의 세상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요, 이게 좋든 나쁘든 무관하게 경쟁해요. 근데 이 경쟁이 뭐 공교관에서 성적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끊임없이 이 어떤 그 정규 프로그램 안에서 늘 모든 방식으로 프로젝트 수업에서 아이들은 은연중에 경쟁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수업 안에서 협동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인성교육이다 또는 뭐다라고 해서 일부러 협동 프로젝트 수업을 하게끔 만들어 놓았죠. 내내 정규 프로그램 내에서 협동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4명, 5명, 6명씩 모둠으로 해가지고 지들끼리 조사하고 분석하고 이것에 대해서 PPT로 작업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한 거 가지고 서로가 토론하게 만들죠. 토론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돼요? 경쟁하면 보상하죠. 아니, 선생님들, 학교 정규 프로그램에 있는 선생님들조차도 달란트를 줘요, 아이들한테. 학원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안 한다? 이러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뭔가 액티비티하고 뭔가 다이나믹하고 이러고 싶은데 내내 딱 갔더니 갑자기 그 기운 쭉 빠져버린 거야. 더군다나 70%밖에 아이들이 다 기운이 빠져가지고 다 힘들어 있는 상황에서 딱 왔어. 뭔가 선생님이
이제 막 뭐 국어, 수학, 영어도 아닌 뭔가 재밌는 막 그 공예도 하려고 왔고 또는 막 선생님이 요리도 하러 왔고 뭔가 컴퓨터도 배우러 왔고 수학도 배우러 왔는데 느닷없이 자, 책 펴. 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그러지도 않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안에 경쟁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도 하시겠지만 당연히 협동이 있어야 되고요. 너희들끼리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요리가 그렇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경쟁, 속도의 경쟁이 됐든 또는 모양의 경쟁이 되었든 어떤 발표가 되었든 아니면 뭔가 제대로 된 퍼포먼스의 경쟁이 되었든 경쟁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개인이 됐든 팀이 되었든 다만 우리는 팀이 되는 게 좋겠죠. 팀이 같이 하게 되면은 집중도가 너무 높아져요. 네. 그래서 딴짓을 할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많다, 뭐가 많다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걔네들끼리 묶어주는 거던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속도 경쟁, 경쟁을 하게 만들어주면 그 또한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해주시는데 보상은 뭐 해줄까요? 얘한테 뭐 해줄까요? 막 이렇게 하는데 박수도 보상이에요. 칭찬도 보상이라니까요. 예. 아까 선생님 말씀 주셨던 대로 뭐 이렇게 먹게 해준다, 뭐 이렇게 힘들잖아요. 네, 뭐 그런 거 말고요. 나름대로 그 선생님들이 연말 정도에 한번 연말에 우리 연 끝나고 나면 다 한번 보상해 줄게 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이들이 중간에 그만두지 않겠죠. 네. 너무 제가 장사꾼 같나? 학원을 제가 해서 그런가? 이게 난 너무 익숙한데 난 너무 익숙한데 당연히 이렇게 되는 생각하는데 예,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예. 연말의 시장입니다. 무조건 상장 같은 건 무조건 어떻게 분기 끝나고 마일리지에 대한 부분도 분기 끝나고 다 마일리지나 달란트도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자, 집중과 속도예요. 집중력을 키우는 것이 반가운 교습법에 무슨 일이 있어도 중요해요. 그리고 속도입니다. 제가 그 가끔씩 선생님들 중에 뭐 40대, 제가 40대 중반인데 가능한가요? 제가 막 50대인데 저 가능한가요? 50대 저는 무관합니다. 40대 후반 저는 무관합니다. 다만 어려운 게 있어요. 뭐가 어렵냐면 말 속도. 이 말 속도가 늦어지면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은 말 속도가 빨라야 돼요. 조금 빨라야 돼요. 물론 이제 저학년을 지도하거나 뭐 할 때는 뭐 그 나이 연령대에 맞는 속도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속도, 말의 속도가 중요해요. 저는 그 말의 속도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뭐 느린지 빠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말의 속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천천히 말하는 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빨랐다가 느렸다가 컸다가 작았다가 이런 것들이 사실 또한 재미거든요. 예, 그런 것들 적절하게 말씀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아니요, 매 분기 때문에 보상하지 마세요. 결과만 알려주시고요. 지난 분기에 이래 했어 너희들 괜찮았어 너희 팀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상장을 주고 싶은데 그리고 저는 간단한 선물을 선생님한테 드리려고 해요. 네, 간단하게. 근데 그 상장이라는 게 엄청난 뭐가 아니라 연필, 아주 싼 연필 그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인터넷에 보면 많잖아요. 이쁘게 포장해서. 근데 미정쌤처럼 뭐 100명이다 이런 건 너무 어렵죠. 네, 연말 시상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반기 부상? 네, 반기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음악과 미술이라는 말씀 드렸어요. 저는 그 수업에 있어, 특히 방과후 수업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가, 방과후 수업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떠한, 음악, 미술에 관한 부분을 얼마나 활용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동영상, 아까도 말했죠.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빵 터졌어요. 그렇죠. 연필 싫어요. 왜? 연필이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난 그거 주겠다고. 그럼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하세요. 에이씨, 웃긴 것들이야. 지들이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이제 할 얘기가 많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멀티미디어와 음악과 미술을 활용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것도 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학생 관리 카드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게 이게 다 그 교육청이 내는 방과후 가이드라인 북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옛날에는 막 이런 거 내라고 막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개인적으로 한번 해봐요. 네. 이런 것이 쌓이고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내년도 2018년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아이들을 관리했다. 이런 것들 막 이렇게 글로 써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다 나중에 스캔 떠서 붙여보는 거죠. 내가 이 정도까지 아이들 관리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쌓이게 되면 이런 게 다 여러분들의 다 노하우예요. 예. 이거 다 여러분들 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다 확인할 수 있게끔 제가 다 다운로드 여러분 드릴게요.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만 볼 수 있게끔. 이거 여러분들만 보게 해드려야 되는데. 아깝네. 예, 구독하신 분들만 해야 됩니다. 이런